예, 이승두 대표님과 함께하는 티타임 인터뷰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투자자 입장에서인 거죠.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하세요? 저는 사람 많이 잘릴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잘린다. 그러니까 항상 위기 오면 기업은 지금 돈을 계속 푸는 시장이기 때문에 살아날 걸로 봐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생리가 그 위기를 이용해서 롯데도하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구조조정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10대 그룹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차 그룹도 할 것 같고 심지어는 삼성전자도 할까 봐 걱정이고. 멀쩡한 시기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빌미가 되고 사실 또 뭐 그쪽에서 가장 손쉽게 좀 구조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핑계도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명분도 생기고 핑계도 네. 생기고 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상당히 나는 이번에 학습 스타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리고 혼자서 그러니까 외출하지 마 하고 혼자서 이렇게 격리된 상황에서 내가 혼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노상 뭐해서 넷플릭스 해갖고 뭐 드라마 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람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저도 서재에서 하면서 시간 보낸 게 오히려 더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링을 더 많이 한 거죠.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그래서요. 어떤 변화가 이제 어쨌든 또 오늘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개인의 삶, 뭐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런 거는 뭐 말할 수도 없지만 오늘 이제 주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할 것이냐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글링 해본 느낌이 주도주의 큰 물주기가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렇게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한번 그 신고가도 내잖아요. 다른 거 다 박살냈는데 아마존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마존 넷플릭스가 예. 신고가 내죠.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이 지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AI 네. 그리고 시스템, 스마트 시티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저도 쉴 때 그 서재에 있을 때 미래에 관련된 그 드라마를 한 10편 본 것 같아요. 거기 공통이 있어요. 네. 나 그 사람도 천재 같아. 미드 얘기하시는 거죠? 주로 외국 드라마. 예. 뭘 읽어내요, 거기에? 도시화. 나라는 없어요. 다 도시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보이지 않게 빅브라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시티, 네. 통제, 이런 게. 자유로와 이런 게 다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를 희생하는 인간상이 돼요. 이 정도는 내가 구속받고 살래. 내 개인의 자유를 이 정도는 포기할래. 그런데 익숙한 삶이 되고 사람이 거기에 길들여지더라고요. 나는 그게 좀 앞으로 그 2020년부터 2050년 사이에 그런 트렌드가 한번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 보안이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제 석유 없이도 살 것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미래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빈살만이나 하는 게 다 그런 메가시티, 스마트 시티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화폐,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나는 시대를 지배하는 주도주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장치 산업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네. 현대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배라든지 이제는 이런 개념은 사람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마이너스 에너지로 감소하는 세상이 되는 것 같고, 요번에 코로나19로. 그리고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네트워킹 이런 관련된 회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IT도 이제 IT 하드웨어에서 소위 IT 서비스로 넘어가는 거죠. 예, 서비스나 플랫폼. 플랫폼. 예,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국내 그런 기업들이 있냐 이게 사실 고민이잖아요. 매번 나오는 게 뭐 구글이라든지요. 뭐 그런 정말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을 사야 되는데 국내 AI라든지 무슨 뭐 자율주행 할 때 나온 코스닥에 아주 조그만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 나와서 그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기업들이 아니라 나는 대기업들이 변신을 할 것 같아.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는 장치에서 그러한 그 플랫폼이나 그렇죠. 이러한 그런 것들로 현대차도 그런 모빌리티로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네, 요번에 나는 현대차, 기아차를 저는 사자. 근데 그 구경제 개념이 아니라 신경제 모빌리티로 주가도 완전히 싸졌고 네. 그다음에 계기는 한전 부지 건설하는 계기를 구조조정과 기업의 변신으로 이제는 정무구 회장의 시스템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 시스템으로 확 도장 찍으면서 네. 나는 빠르면 7월에서 8월 달에 저 한전부지 착공 뉴스 한번 볼 것 같아요. 이번에 총선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음 대선이면 저 삼성동 지역이 나는 굉장한 큰 변화가 변화의 중심지로.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내가 부동산은 삼성동, 용산, 여의도 요 삼각이 그 GTX와 연결되고 또 여러 가지의 물류도 연결되고 뭐 그다음에 전체적인 에너지가 그 뭐랄까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삼성동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뭐 삼성 영동대교 지하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동에서 GTX 거기가 다 종점이 되지 않습니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코엑스하고 그 현대 그 한전부지 걷는 거 그 지하에 다 뚫리는 네. 그런 공간에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나올 것 같고 그때 거기서 모빌리티 시스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를 이제는 국영제의 그 석유와 아까 휘발유와 연계된 개념에서 뭔가 좀 변신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우리가 인식으로는 현대차, 기아차는 일단은 아직도 저기 뭐야 그냥 국영제의 어떤 그렇죠. 예. 누가 이제 뭐 전기차 타지 가솔린차 타냐부터 해서 이제 예. 구닥다리 산업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전기차 개념보다는 모빌리티 플랫폼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이시네요. 훨씬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소위 이제 뭐 언택 이래가지고 뭐 결제 관련주라든지 뭐 택배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게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택의 모빌리티. 언택하는 대신 모빌리티가 중간 과정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뭐 CJ 대한 사람과 사람이 연결하잖아요. 네. 그걸 모빌리티가 뭐 어떤 뭐 드론을 띄우든 운반체를 띄우든 걸어다니는 뭐가 되든 간에 그런 일자리는 줄어들고 모빌리티로 했을 때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게 나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그룹.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 사고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삼성전자보다 기아차, 현대차가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변화가 또 국가적으로도 일어나는 게 좋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정몽구 의장이 너무 오래 계셨어요. 거기 빨리 이제 그 정의선 씨한테 그 인계를 좀 해줬으면 현대차가 지금보다 조금 빨리 갈 수 있었죠. 그리고 네. 이것도 이제 이번에 신격호 회장님 돌아가시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그 시대적인 빅데이터의 징후 같아요. 이제 우리 1세대 분들 회장님들이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는 다 그 이제 밑단으로 다 상속되고 이전되고 중심이 다 이동될 때 거기에서 지분 변동이 되는 코로나19 이후에 구조조정에서 10대 재벌 중에 이 부분이 풀리지 않은 그룹이 뭐가 있을까? 제일 큰 게 삼성그룹이에요. 삼성. 예,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
그렇죠. 삼성 안 풀렸고 현대차도 조금 현대차도 남아 안 있고 풀렸고. 그렇죠. 지배구조가. 예. 근데 이제 롯데그룹은 풀렸고. 네. 그러니까 안 풀린 기업의 지분 변동과 거기에 또 노이즈가 형성될 건가. 거기에 노이즈 형성될 때 또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대한항공도 그 노이즈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덜컹거리는 한진칼, 거죠. 한진, 대한항공 오늘 한진칼과 우선주나 한진칼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게 아직도 뭐 노이즈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난 삼성그룹도 이제 빠르면 3년 안에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뭐 정권 때문에 사실은 그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삼성도. 네. 근데 그 작업이 아니라 난 이건희 회장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배는 아직도 뭐 상대지만 예. 이 내가 이제 그런 부분에 2014년도 5월 달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폐를 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이 폐라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췌장하고 폐는 암만 돈이 맞아도 회생이 안 되는구나. 참 힘든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다치고 나서의 요번에 코로나 해갖고 그 나이 드신 분이 한 게 주로 이 폐의 폐 영향이죠. 때문에 그래요. 예. 기저병이 계신 분들이나 폐 네.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기저병이 있는 분들이 계속 그냥 사망률이 많은 거.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이유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일 때 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삼성그룹이 후계구도에 대한항공그룹 같이 노이즈가 생겼을 때 어떤 주가가 나올까 할 때 호텔신라 우선주, 삼성생명. 그래서 제가 삼성생명 요새 꾸준히 모읍니다. 보험업은 업황이 나쁘거든요. 근데 삼성생명 지난번에 삼성이 3만 몇천 원까지 갔어요. 그때부터 모으네. 네네네. 근데 삼성생명이 지금 그 제1 대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자 아닌가요? 예? 전자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입니다. 아. 20%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19%를 옛날 에버랜드죠. 19%. 그것 때문에 금사법인데 네. 이게 또 이건희 회장 개인 지분으로가 상속이 된다면 이제 이품문입니다. 가정. 그럼 반이 홍라희 여사. 나머지 반고 세 분의 자제분. 근데 이게 그럼 뭐 나눠 갖고 이제 이거 홍라희 여사 그게 있겠냐 또 부러지겠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일대 대주가 삼성물산이 되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이게 또 법적인 뭐 이게 노이즈. 그리고 여기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해요. 그러면 아주 나쁜 생각을 본다면 이거는 삼성전자 홍라희 여사 거가 돼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근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뭐 측천무라든지 이런 중국의 역사 같은 거, 예. 예? 아들까지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 지배.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이게 복잡계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예. 다 펼쳐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징후가 있나. 그럴 때 이제 삼성생명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부진 씨가 개인 삼성 호텔신라 개인으로 갖고 있는 지분이 한 주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오. 호텔신라 내 건데 오. 법적으로 지배하는 게 딱 보면 이재용 씨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호텔신라 지분 구도를 보면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글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그냥 앉아서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그냥 노는 겁니다. 그러면 호텔신라를 눌러보고 나는 월봉이나 연봉을 봐요. 한 기업 볼 때 일봉 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봉을 딱 보면 저는 이제 주봉 정도 이제 보는데 저는 연봉을 봅니다. 한수기십니다. 2014년에 쓰러지셨거든요. 5월 달에 순천해병 가면서 그러면서 이때 삼성이 10월 12월에 10조 되는 걸 연달아 상장을 시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에버랜드 상장시키지, SD 상장,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주가를 해서 네. 자녀들에게 네. 그리고 여기서 기업의 신화 같은 1조 부자가 나오시죠. 이학수 이런 분들. 그런데 이때 호텔신라가 그때 2014년 고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만 원. 지금 얼마인데요? 저가가 5만 원. 지금은 7만 7천 원. 7만 7천 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북방 테마로 해갖고 뭐 해서 1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요번에 급납파동 때 6만 원 초입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한 7만 7천 원인데 제가 그 뭐 주가의 변동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 현황을 한번 보세요. 호텔신라. 삼성생명이 네, 제일 떼줍니다. 네. 그럼 아까 삼성생명이 지분 구도가 이건희 회장님 이거 여기서 이제 연골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이 우리 삼성생명 한번 보실래요? 삼성생명의 지배구조들.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들여다보는 겁니다. 연봉으로 보면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요. 3만 얼마 같다니까요. 13만 원짜리가 3만 원. 그거 12만 원에 상장할 때 못 사갖고 다 안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근데 이제 이 지분 구도를 보면 이건희 회장님이 20%, 삼성물산이 19.3%로 금산법 위기를 넘긴 거죠. 근데 요게 상속이 된다면 2%. 그러면 이제 골 때리게 되는 거죠. 부인에게 일단 상속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이 가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님보다 그 홍라희 여사가 더 많습니다. 지분이 0.9, 0.7. 네. 그러니까 홍라희 여사 1%에 또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전자 개인 지분이 4%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상속돼 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일대 대주가 홍라희 여사가 돼요. 그 진짜 그런 변화가 오면 지금 뭐 대한항공 한진칼에서 하는 거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급이 다르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저 같은 연배에 보면 옛날 동양방송 아세요? TBS요. 예. TBC였나? 예. TBC. 예. 지금 이제 JTBC 전신 JTBC 얘기하시는 전신이죠. 거잖아요. 예. 그게 원래 문제가 생겨서 박정희 정권 때 그거를 잠깐 자기 처남인 홍석현 씨한테 맡겨둬라 하고 그 뭐랄까요 파킹 시킨 거거든요. 근데 저거가 이제 나중에 세워 가면 내 거준다 하면 감옥 가실 일이 생기신 거야. 아니면 그걸면 네. 그러다 보니까 세월 흘러갖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JTBC 네. 홍석현 씨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달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가 가장 제가 이제 큰 자산가들 보면서도 한 방에 가시는 게 친구한테 맡겼거나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잠깐 어디 이거 내 거라고 그러면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잠깐 중마고인한테 맡겼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문제 달라 그러는데 내 거야 임마. 그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사람 열받고 이게 비일비재예요. 저한테 맡긴 사람이 없던데. 왜 안 맡기지? 기자들 그런 사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냥 탁 맡아줄 것처럼 일단 맡아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복잡 게시가 follow the man, follow the money. 사람을 추적하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구나. 예. 그러면 앞에 보다 보이지 않는 뒷그림자의 여러 가지의 인간의 군상들, 네트워크들 그래갖고 저는 구글링 할 때 그 사람의 그 과거 그 1, 2년만 보지 않습니다. 한 30년을 훑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이때는 이랬었네, 여기 있었네, 뭐 있었네, 여기 갔네, 뭐 이런 것들에 그러다 나중에 한 사람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파워맨들을 한 100명 훑어보세요. 아주 대단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러면 다 기록을 남겨놔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마이너스 에너지가 플러스 에너지, 요번에 이제 돌아온 이광재, 그 다음에 여시재, 여시재의 사람들, 여시재의 사람들에서 거기에 중심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현재 씨가 있잖아요. 홍석현 씨. 그리고 이광재 씨가 원장 역할을 했었고. 거기도 J그룹에서 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돌아온 이광재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딱 이광재 되면서 이제는 강원도 에너지 그러면 또 이제 조만간에 금강산강은 빨리 재개될래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2017년도에 국회에서 하는 여시재 하는 세미나는 내가
일부라도 갑니다. 거기에 스탠다드 그리핀, 나노메딕스, 진 로저스가 나옵니다. 이런 게 다 네트워크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역사는 기록, 빅데이터 하다가 지금 새로운 환경의 에너지가 딱 해서 그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거나 앞으로 2020년 대선에 뭔가 중심이 됐을 때 또 뒤에서 누가 밀면 이 주가 에너지가 옛날 뭐 이화공영 같이 옛날 또 누구 같이 최근에 총리 낸다고 해서 그 남선아님이 1,000원에서 7배가 올랐거든요. 뭐 그런 에너지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그런 에너지 관련된 거를 추적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인맥의 우리 대한민국이 1960년부터 2020년까지 60년의 에너지가 이제부터 바뀌나 보자. 중요한 변화네요. 네.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렇죠. 네. 그런데 바뀌는 중심에 핵심 인물이 거하시고 새로운 인물이 됐을 때 큰 플럭추에이션이나 변동 그때가 돈이 되거든요. 항상. 네. 이번에도 위기 때 산 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그룹이 위기 때 변동성이 나와요. 안정할 때는 그냥 실적이나 뭐 이런 거 갖고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들 내부에서 싸우고 그냥 치열하게 하고 그냥 막 이럴 때 그 주가가 반토막도 되고 뭐 3배, 5배도 되고 이러거든요. 플럭추에이션이. 알겠습니다. 그런 그룹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네. 키워드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이승조입니다. 이승조. 왜 또 똑딱이 같이 있습니까? 이승조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이승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풀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 풀을 거 없어요. 그냥 증권 바닥에서 제가 85년도에 그 지금 경제연구소의 전신이 조사부였습니다. 대우증권. 그때 동양증권이었어요. 아, 대우 전에 전신이 동양이었구나. 동양하고 삼보증권이라고. 네, 삼보하고. 삼보가 더 1등이에요. 아, 동양이 그때 이제 그랬죠. 김우중 회장님에서 동양 종금 쪽이 강했지 예, 증권이 약했어요. 그런데 삼보가 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우한테서 대우에서 여의도로 첫 발자국 뜬 게 제가 첫 친장입니다. 제가 잠시 그 직장 취직하고 인턴 3개월 동안은 명동으로 출근가서 신났어요. 왜요? 노상 가면 이쁜 여자도 보고 사람도 북적북적거리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명동에서 가니까 그때만 해도 금융 머니의 중심지가 꽤 명동 축에 명동 있었잖아요. 있죠. 예, 그죠? 그리고 거기에 중심은 종금사였고 그렇죠. 예, 월급도 무지만 익었어요. 근데 종금사는 완전히 다 하늘로 공중분 다 됐고. 망가졌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조사부에 들어가서 저거 했습니다. 그냥 이거 미는 등사, 등사. 자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선배님이 아. 이제 그러니까 조사부의 투자 분석부의 맨 딱 그때는 안에서 그걸 다 인쇄했는 거네요. 오. 복사기도 없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직원이 그 뭐랄까 까만 그 뭐랄까 이렇게 그렇게 타입을 치죠. 치면 네. 이게 하얗게 돼갖고 까만 등사기를 내가 이렇게 밀어 갖고 찍어 갖고 행랑에 전지전 보내면 내가 나에 딱 끝나. 근데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니까 이제 첨단화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하면서 노상 뭐해? 읽어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빅데이터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기업들. 그런데 그때 재미있는 거는 선배님들이 갖고 오면 정보의 비대칭이 나오냐면 야 이거는 일주일에 내자. 그래도 되는 시장이었어요. 이 정보가 속도가 요새는 딱 누르는 순간에 전 SN 다 뻗이잖아요. 그렇죠. 동시에잖아요. 이거는 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한 달간 정보 통제한 적도 있어요. 대우그룹의 그게 가능했던 시기구나. 불리한 정보니까 이런 것들 그런 세상을 처음 85년대에 들어서 하다가 제가 92년도에 망가졌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전 주식이 그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냥 생각지 않았던 너무 큰 돈도 벌. 그때
나는 증권주가 큰 돈 벌었어요. 대우증권이 그때 액면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 거래되는 게 800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대우증권, 대우그룹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욕하겠는데. 제가 장교 출신에서 해서 기본이 그때 30만 원이 월급이 예, 그러니까 지금 10배쯤 한 300에서 40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5만 원을 더 줬습니다. 35만 원. 어머니 큰 거죠 그때는. 예. 그런데 대우증권이 틈틈이 가끔 가다가 5만 원에서 10만 원은 가전제품을 줘요. 대우그룹이. 예, 대우그룹을 이렇게 강매하는 거죠. 그때는 지금 하면 난리죠.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애사심. 그러면서 그런 익숙했는데 대우증권은 액면가 1,000원을 치고 주식을 줬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이 800원에 거래돼. 액면가 1,000원에 막 욕하는데도. 그때 이제 제가 등사기 밀 때 이제 그때 재무부에서 증권사 대형화 정책 해갖고 무조건 그때 대우증권이 한 500억 정도밖에 자금이 아니거든요. 3,000억으로 증자를 했구나. 예. 지금 아이비 만들듯이. 예. 그렇죠. 3,000억. 무조건 예. 명령 내놨어. 3,000억을 예. 몇 년 안에 완성해라. 그러면 계산해봐요. 500억짜리가 3,000억 되려면 증자해. 예? 이게 그리고 그래서 3,000억 될 때 제가 예측한 게 그러면 뭐 한 3,000원은 되지 않을까? 800원이었는데. 예, 800원인데 3,000원이 되지 않을까? 그게 얼마? 5만 5천 원 갔습니다. 몇 배가 된 거야? 아니야. 그리고 유상 증자, 무상 증자, 무상을 한 3번 받았고 유상을 100%짜리를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예. 그죠? 네. 그래가지고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1억 넣었는데 그때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네. 장인어른 아버님 군 이렇게 좀 주세요. 해갖고 그게 이제 초대박이 난 거죠. 그래갖고 대리 때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냥 그걸 조절하고 잘 직장을 다녔어야 되는데 괜히 그냥 쓸데없이 거기서 10년을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이제 그 경험이 나를 내공을 많이 쌓이게 한 것 같아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시간 다 돼갑니다. 네. 그래서 이승조 지면 저 담지 마시죠. 많은 분들이 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냥 제가 보는 시각, 시장 근본주의가 된 거예요. 시장이 정답이다. 그래서 시장에 순응하자. 무르르듯이 하자. 네. 그리고 항상 몸에 힘들어가면 부러지더라. 응징이 온다. 그러니까 응징 나가지 않게 미리미리 조심하자. 그런 철학이 생기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삶의 그 지혜를 전해주셨고요. 예, 뭐 오늘 얘기 다 풀다 보면 끝이 없어서요.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듣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을 남겨둬야 됩니다. 예, 이승조 대표님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 편집이나 이런 게 좀 서툴러서 그 부분을 좀 놓쳤고요. 그래서 후기를 좀 남깁니다. 당초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나면서 닥쳐올 환경 변화들 그리고 소위 뭐 언택 기업 이런 데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림들을 역시나 잘 그려주셨습니다. 우리 경제 구조 변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개편 이런 거에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승조 대표님 말씀에 1만 제가 더하면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제 떠오르는 기업들이 어디일까? 소위 위기를 지나면서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부상을 했잖아요. 그런 기업들, IT 서비스 업체라든지 혹은 셀트리온 그룹 같은 기업들 혹은 NC소프트 이런 기업군들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하면서 향후 세상을 주도할 기업이 어딘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이승조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